자, 일단 자연의 처리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관련 과목 없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이 과목을 듣게 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내용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연의 처리도 한번 쭉 제가 정리했던 거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학기에 공부를 했던 거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이 처음 걸 보면 트래디셔널 NLP,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한 이제 단어를 이때부터 처음 들었고요. 자연어 처리.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뭔가 실제 리얼 태스크를 이제 해결을 해주고, 텍스트 데이터는 이제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런 거를 GPT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었던 그런 과목이었죠. 그래서 이제 NLP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뭐가 있는지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썼고, 히스토리도 이렇게 쭉 봤어요. 처음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쭉 19년도까지 이렇게 봤었네요. 역사도.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 패러다임, 이제 뭔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는, 이렇게 관리를 딱 감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 모델을 통해서 프리딕션을 하고 그걸로 로스 펑션으로 해당하는 로스를 이용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사실은 자연어 처리에만 특화된 수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히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먼저 이제 처리를 하려면은 뉴메리컬한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베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원핫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먼저 제로 벡터로 표시, 원핫 하나만 활성된 벡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텀 프리퀀시 레프레젠트, 문장에서 각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컨벤셔널 어프로치, 이제 기존의 이런 컨벤셔널한 어프로치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 유사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원합 벡터는 단어의 유사도가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유사도를 고려하는 이런 이제 월드 벡터, 이 유사도가 비슷한 단어들은 벡터의 닷 프로덕트를 했을 때 크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상에서 단어를 배치를 하는 느낌이.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NLP를 또 보면은 다큐멘트와 토크나이제이션, 먼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처리를 해주고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하는 단계도 봤었어요. 그리고 NLTK랑 스페시, 여러 가지 NLP 관련된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런 용어, 콜퍼스, 처음에 텍스트 데이터의 집합, 각각의 텍스트 데이터랑 메타데이터가 합쳐져서 데이터 포인트, 그리고 토크나이제이션,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문장을 단어로 쭉쭉쭉 나누는 작업. 그래서 센턴스 토크나이제이션은 이것도 나누고 결국 토큰화 시킨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추가로 보면은 이제 어글루티 네이티브, 이게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토크나이제이션 하기가 까다롭다 이런 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트위터 해시태그 뭐 이런 게. 그래서 관련된 이런 이제 실습 코드도 이렇게 보면서 이쪽으로 쭉쭉쭉쭉 했던 것 같습니다. 허깅 페이스라고 이 자주 쓰는 프레임워크, NLP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스탑월드, 월드에서 컨텐트 월드, 스탑월드는 문장에서 제거해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단어들, a, on, the, 그래서 뭐 문법적인 용도로 쓰이는 그런 월드를 또 이렇게 제거를 또 해주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이런 걸 좀 보면서 처음에는 1강은 약간 진짜 맛보기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태밍과 레미테이션. 스태밍은 단어의 어간을 추출하는 작업, 프리픽스와 서픽스를 제거. 레미테이션은 단어의 원형을 추출하는 작업. 보면은 포스트 태깅, 파트 오브 스피치, 단어의 품사를 태깅하는 작업. 그래서 어떤 품사인지 synthetic type of word, 문법적인 정보도 제공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entity, recognizing entity, 그리고 그게 뭔지, 그 문장에서 뭐가 사람인지 조직인지 장소인지 날짜인지에 대한 그런 걸 recognition 하는 NER이라고 하네요. Named Entity Recognition. 그래서 그런 것도 자연어 처리 태스크로 할 수 있다. 그리고 Dependency Parsing,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 그리고 월드 클라우드, 단어의 빈도수를 시각화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이 슈피터 노트북을 뭔가 전체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 이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펜스 파싱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봤었고, 워드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도 봤었어요. 다행히 주피터 노트북으로 해놓으니까 편하네요. 저장을. 자, 2강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것도 1강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보면은 텍스트 피처 엔지니어링, 그래서 백 오브 월드, 이렇게 텍스트의 특징을 이제 단어의 가방, 즉 단어 순서를 무시하고 단어의 빈도수만을 고려하는 방법이고, 뭔가 그 단어 결국 이것도 어떻게 그 문장을 뭐 센턴스를 어떻게 벡터로 나타낼지에 대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원하드 레프레젠테이션, 텀 프리퀀시, TF 레프레젠테이션도 있고,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 그래서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다른 문서에서도 나온 단어는 중요도가 낮게끔 해서 뭔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에 대한 거는 조금 중요도를 낮게 얘기를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n그램, 연속된 n개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는 방법, 그래서 유니그램으로 이렇게 하고 바이그램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네요. 그리고 sentiment analysis,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태스크죠. 그래서 감정 분석을 할 수도 있다. bag of words를 이용해서 감정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런 절차들을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 콜푸스를 일단 가져온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실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측정을 하고 리그레션 모델, 리콜, F1 스코어, 정확도 측정도 했네요. IDF를 이용해서 감정 분석을 하는 방법 쭉쭉 보면은 정도 했고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코드 그런 부분은. 그래서 텍스트 시뮬러리티, 유사도를 계산하는 작업이다. 자카드 시뮬러리티,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 I love pets, I hate pets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유사도를 측정을 했네요. 코사인 시뮬러리티, 오케이. 0.95 정도가 이렇게 나와. 그 스페시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이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사도를 계산을 할 수 있었어. 시뮬러리티 닥2, 얘네 둘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거였죠. 스페시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월드 임베딩이라고 이제 월드 투 벡, 단어 유사도를 고려해서 단어를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요런 과정도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은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전반적인 거를 하나씩 맛보기로 약간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2강으로 갑시다. 2강은 뭐였냐면은 Foundational Component of Neural Network, 그래서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뭔가 기초적인 얘기도 담겨져 있었네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래서 사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좀 더 이해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이런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받고 인풋, 모델, 아웃풋이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러닝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러닝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수학적인 특징을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뽑아낼 수는 없지만, 뭔가 나무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경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이제 트레이닝과 러닝,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크레딧 중요한 어프로벌 example 보면은 피처, 에이지, 젠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에이지를 갖고 결국은 뭔가 승인할지 그것을 거부할지에 대한 이제 이게 그거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신용 그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승인하는 이제 예시를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승인할지 거부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시를 해서 이렇게 뭔가 뉴럴 네트워크에 좀 더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시전을 메이킹을 하고 웨이트, 각 피처의 웨이트를 곱해서 더한 값이 크레딧 스코어보다 크면은 승인하고 아닐 땐 디나이를 한다. 결국 크레딧 스코어는 트레시홀드고 뭐 이런 식으로 트레시홀드라는 단어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결국 이런 모델을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이게 기본적인 모델인 거죠. 그래서 옵서베이션을 라벨 Y로 프리딕하는 함수 F, 파라미터스는 이런 웨이트인 거고 매트릭스인 거고, 그래서 the perceptron HX 이런 식으로 식도 있었네요. 가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면 이런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투 다이멘셔널 케이스, 그래서 퍼셉트론을 요거를 좀 이어서 두 개를 이어 붙이는 예시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런의 이제 요거는 이제 뇌 뉴런과 비슷한 유사한 구조를 했고, 각각의 단어, 이게 이제 실제 그 그러니까 신경과학 그쪽에 쓰는 표현들인 것 같죠. 근데 시냅스, 뉴런 사이의 연결, 이걸 웨이트로 하고 합성기, 값을 받아서 더한 역할,
액티베이션 펑션은 뉴런의 출력을 결정하는 함수다. 요거가 이제 중요한 non-linearity를 부여하기 위함. 그래서 퍼셉트론은 가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고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퍼셉트론. 파이토치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다.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가 된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뭔가 퍼셉트론에 대한 이런 예시를 이렇게 하나씩 동작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 퍼셉트론은 아웃풋은 리니어하고 즉 논리니어한 문제를 풀 수 없다. 따라서 논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 논리니어는 x의 값에 따라 y 값이 일정하지 않은 함수.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 논리니어리티를 추가를 하는 거죠. 시그모이드, 밸류, 소프트맥스 등등이 있고 시그모이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요즘 렐루를 많이 사용한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요즘 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건 잘 모르지만 제가 배운 내용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이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었고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웰로 각각 함수, 소프트맥스도 되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주 나왔고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값으로 이걸 변화를 해준다. 소프트맥스로. 그래서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하고 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로스 펑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다. 좋습니다. 이제 민 스퀘어 에러라든지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든지 여러 가지 로스들이 있었죠. 이거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보통 이제 분포의 차이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과정은 이제 포워드와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이제 역전파, 순전파에 대한 얘기인데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거고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은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근데 요 수업에서는 좀 이 기본적인 인공 기계학습과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깊게 다루기는 좀 너무 촉박해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원리도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잘 알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은 랜덤하게 초기화된 웨이트를 사용해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한다. 하고 로스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아웃풋 레이어에서 인풋 레이어까지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죠. 포워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한다. 그냥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일단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스. 이게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한 알고리즘 이걸 미니마이즈를 해야게 만드는 건데 점점 결국은 뭔가 그 어떤 표면에서 결국은 공을 계속 굴린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계속 이 기울기 방향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하는 계속 스텝을 주면서 계속 가장 이제 로스가 적은 현재 위치에서 로스가 계속 적은 곳으로 이렇게 롤 다운하는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최적의 그걸 찾기보다는 그 현재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과정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스.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미니 배치로 나눠서 사용을 한다. 나눠서 사용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공을 굴려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쭉쭉쭉쭉 이런 최적 값을 찾아간다. 하지만 여기 이제 더 뒤에 여기 갇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upervised training with neural network를 보면은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 with toy example로 트레이닝하는 이런 toy example도 봤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좀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toy example로 별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거를 아마 구분을 하는 그런 선을 긋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폭에 따라서 몇 번 시도를 했냐에 따라서 쭉쭉쭉쭉쭉 분리를 계속하는 태스크를 요거 이제 처음으로 여기 BSC에서 그걸 해가지고 되게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됐다 이러면서 오케이. 자 이제 3챕터는 MLP와 CNN에 대해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이제 CNN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요 실행이 안 되네. 오케이, MLP와 CNN for NLP.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다. 그래서 퍼셉트론이 아까 말했던 심플 모델 오브 바이로지컬 뉴런이고 MLP는 네트워크 퍼셉트론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MLP를 통해서 뭘 더 할 수 있냐? 그래서 로지컬 XNOR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게이트들을 논리 연산을 구현할 수 있다. 실제로 MLP를 통해 할 수 있음. 그래서 이런 예시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히든 뉴런에 대한 펑션, 그래서 MLP 각 레이어
히든 뉴런에 대한 기능. 그래서 MLP 각 레이어는 피처 디텍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그 이제 이 문자들을 클래시파잉 하는 이런 태스크에서도 뭔가 각각 중간 레이어들을 보니까 각각은 뭔가 피처를 디텍션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뭔가 실험을 통해서 썼고요. 여기는 그냥 마크다운으로 돼 있었구나. 오케이. 보면은 MLP를 이제 구현하는 걸 파이토치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두 개, 뉴럴 네트워크 리니어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두 개를 딱 뒀었죠.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썰네임 클래시피케이션 MLP로 하는 예시를 봤었죠. 이건 예시 코드도 작성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성인지 분류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셋을 디파인하고 거기에 이제 있는 주요한 함수들을 봤었고, 주요한 함수들과 이런 뭔가 그런 이제 용어들, 보캐블러리, 벡터라이저랑 데이터 로더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앞으로 실습에 대해서도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캐블러리는 뭔가 토큰 투 인덱스, 그래서 이런 토큰들을 인덱스로 변환을 해주고, 벡토라이저는 보캐블러리 이용해서 텍스트를 벡토라이즈를 해준다. 이런 텍스트 자체를 또 벡토라이즈를 해주고, 데이터 로더는 벡토라이즈 된 미니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보캐블러리에 대한 거를 각각 코드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토큰을 numerical version of ifself로 만들고, 표준 방법론으로는 1대1 대응시킨다. 바이젝션이다. 그리고 각각 거기에 있는 함수들, 클래스들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 토큰과 애드맨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리를 했었네요. 그리고 썰네임 벡토라이저, 그래서 토큰을 인덱스로 변환된 상태에서 이를 합쳐서 벡토라이즈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이밸루에이션을 했고 결과가 49.43%가 나오고, 이제 요거가 MLP로 했을 땐 이렇게 됐지만 CNN으로도 하는 걸 했었죠.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CNN은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신경망이고, 하나의 이제 로컬한 인포메이션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학습을 하는 그런 식이었죠.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CNN 모티베이션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MLP는 너무 풀리 커넥티드 돼 있기 때문에 웨이트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지 픽셀을 만약에 그거를 다 한꺼번에 넣었으면은 이제 웨이트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가 결국 너무 많아지면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오버피팅은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잘 맞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그런, 너무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진짜 너무나 그런 데이터에만 맞고 이제 실제로 다른 예시가 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또 해결은 잘 못하는. 그래서 CNN은 이미지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해서, 즉 이미지에서는 뭔가 어떤 한 부분 옆쪽에는 결국 같은 색상이라든지 비슷한 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웨이트 수를 줄인다.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필터, 그래서 이런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이미지 특징을 추천하는 그 중간 레이어들을 보면은 필터, 그래서 중간 커널이라고 하고, 위스 하이츠를 가진 작은 스퀘어 매트릭스고, 그래서 인풋 볼륨의 풀 뎁스를 가진다. 전형적인 티피컬한 필터 사이즈는 5 곱하기 5 곱하기 3 뎁스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은 이것도 그냥 그렇게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D 컨볼루션, 1D 컨볼루션,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에 이제 이걸 적용하고, 왜냐하면은 텍스트 데이터 한 축으로만 이동을 하니까 1D. 그래서 인풋과 필터와 아웃풋이 이렇게 있을 때 useful for time series in which each time step has a feature vector. 그리고 이제 CNN으로 하는 예시도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썰네임 클래시피케이션을 CNN으로도 했네요. 그래서 CNN 썰네임 벡토라이저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뭔가 그 예시를 보면은 쭉쭉 돌려봤을 때 결과가 CNN으로 하는 게 결국 좀 더 정확도가 있었다, accuracy가 높았다, 이렇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3강은 아마 이 실습을 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애먹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RNN에 대한 얘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자연어 처리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RNN 여기부터 좀 많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어려웠었는데,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하고, 또 이제 썰네임 클래시피케이션을 RNN으로 하는 거, 아까 50 몇 %였죠? CNN으로 했을 때. 그래서 Recurrent Neural Network RNN과 CNN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고 시퀀스한 그런 뭔가 밸류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롱 시퀀스에게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CNN 단점은 그
뭔가 필터를 계속 사이즈를 고정해야 되지만 RNN은 길이가 다른 데이터들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퀀셜한 데이터 이그샘플 예시를 보면은 스피치 레코그니션, 뭐 여러 가지 뮤직 제너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이 쭉 있었죠. 보면은 RNN 모델 캐퍼빌리티 뭘가 이제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원투원 1대1로 그러니까 한 개의 일단 요거는 이제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 기본적인, 그리고 원투매니는 이미지 캡셔닝, 즉 이미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센턴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매니 투원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센턴스를 줬을 때 어떤 감정이 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 그리고 매니 투원 이제 요거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 즉 그냥 어떤 한국말을 줬을 때 영어로 번역해낸다든지. 매니 투 매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랭스랑 인풋이 시퀀스가 같은 거. 요거는 뭐 프레임을 줬을 때 그 어떤 그 비디오 프레임이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하는 과정. 그래서 왜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가 안 되냐?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은 픽스 사이즈이기 때문에 시퀀셜 데이터는 길이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이 러닝이 일어났을 때 쉐어링, 특징 쉐어링, 그러니까 피처를 쉐어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시퀀스에 대한 거를 다음 시퀀스에도 뭔가 그거를 갖고 가게끔 정보를 녹여놓고 싶은데 그런 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RNN이 나타났다. 그래서 파라미터 쉐어링. 그래서 쉐어링 파라미터스 across different parts of 모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파라미터를 쉐어를 한다. 예를 들어 CNN 같은 경우는 같은 커널이 이제 이미지의 여러 가지 파트에 적용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고, RNN은 웨이트가 타임 스태프에 따라서 같은 가중치가 하나씩 적용이 되는 같은 가중치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포지션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피처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추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forms of input하고, 그래서 다이나미컬 시스템 보면은 예전의 개념이다. 그래서 뭔가 다이나미컬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스테이트가 있고, 이전 스테이트에서 함수를 이렇게 넣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가 되고, 펑션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펑션이다. 그리고 리커런트, 계속 자기의 이제 이전 상태를 이용해서 그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거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근본적인 그런 느낌인 거죠. 쭉 보면은 이제 RNN에 대한 걸 하나씩 나오네. 히든 스테이트, 시간에 따른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t 인풋을 넣으면서 그 전에 스테이트와 그리고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이렇게 다음 스테이트를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RNN은 여기서 좀 더 아웃풋 레이어, 그래서 어떤 프리딕션을 할지에 대한 이런 것도 추가를 해주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로시 서머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로시, 정보 손실이 있는, 어느 정도 조금 그 이전 스테이트에 대한 요약 정보인데 살짝 정보 손실이 있는, 그래서 과거의 정보로 미래를 예측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즉 로시 서머리로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히든 스테이트에 요약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RNN의 이제 두 가지 방법, 그리는 방법, 리커런트 그래프하게 그리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없네요. 여기. 그래서 언폴디드 그래프 이런 것도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고 심플 바닐라 RNN을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바닐라 RNN에 대해서 일단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가 추가가 된다면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하나 추가를 할 수 있고, 파라미터 쉐어링을 결국 이 웨이트들, 매트릭스들이 이렇게 하나씩 된다. 이게 이제 X에서 Y로 가는 거. X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고, 인풋에서 히든 스테이트와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매트릭스랑, 히든 스테이트에서 Y 아웃풋으로 가는 매트릭스랑 뭔가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일 것 같은데, 탄젠 이런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도 있어.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 그래서 이 진행하는 걸 보면은 먼저 로스도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back propagation through the time, BPTT, compute gradient of loss with respect to parameters. 너무 시퀀스가 길어지면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져서 학습이 안 될 수 있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의 로스를 처음 단계까지 계산하다 보면은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진다.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 이런 RNN에도 있었어. 너무 시퀀스가 길었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막고자,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 이게 RNN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이고 결국 truncated BPTT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최근에는 잘 쓰이지 않는데, 시퀀스를 몇 등분해서 그 안에서 로스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는 다음 시퀀스를 넘겨줘야 되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RNN surname, recap.
이제 MLP에 대한 리캡도 하면서 이런 썰네임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RNN으로 하는 그런 예시들도 봤었죠. 그래서 이제 MLP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예시 그 이전에 봤었던 거죠. 그걸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고 벡토라이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RNN을 하면서 이거 인베딩 레이어에 인티저를 이렇게 아예 넣게 됐는데 요거를 NN 인베딩 레이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줬다. 아예 이거를 인티저 자체를 이런 벡터로 변환을 따로 해주고요. 인덱스를 자체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걸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이런 RNN 베이스드 썰네임 클래시파이어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네요. 그래서 forward 메서드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예시의 실습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제 RNN 임플리멘테이션은 직접 구현을 하는 예시였죠. 그래서 L만 RNN을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인 RNN을 셀을 사용해서 구현을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RNN으로 했을 때는 43.125%가 나온다. 왜 그럴까? 그래서 다음 시간대 요거를 좀 더 향상하는 거를 봤었죠. 네, 아마 다다음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베딩이 중간에 있었고, 자 그래서 일단 인베딩을 보면은 인베딩 이제 아웃라인 전체적인 그림 보면 인베딩이 뭘까? 인베딩은 결국은 텍스트를 뉴메리컬로 변환하는 과정. 그래서 그 이전에 걸 또 리캡을 또 해보면은 원화 레프레젠테이션, 원화 벡터로 표현한다 이런 예시들이 있었죠. 단어의 빈도수로 표현을 하고 TF 인버스 다큐멘테이션까지. 그리고 근데 원화 레프레젠테이션의 단점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월드 벡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단어를 덴스 벡터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드 벡터를 월드 인베딩이라고 하거나 월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월드 인베딩에 대한 얘기를 더 보면은 모든 워드 데이터는 unlabelled인데 supervised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방법으로 auxiliary 보조적인 self supervised task를 이용해서 좀 더 뭔가 단어들을 주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계속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워드 인베딩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워드 투 백을 보면은 이제 중간에 히든 레이어와 단어 레이어 포함하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봤었죠. 워드 투 백에 대해서. 그래서 문장에서 포지션 T에서 센터 단어 C 컨텍스트 단어를 오라고 했을 때 센터에서 컨텍스트 또는 컨텍스트에서 센터로 probability를 계산한다. 즉 중간에 하나 비우고 아니면은 중간을 통해서 양쪽 컨텍스트를 이제 계속 확률을 계산한다든지 요거를 계속 이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 before, after 단어를 주고 중간 단어를 예측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into 중간에. 그래서 이런 뭔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continuous backup words를 보면은 요거는 before, after input에 대해서 이제 그 시퀀스를 주고 요거는 이제 반대로 컨텍스트를 줘서 중간에 missing한 아웃풋, 중간에 대인 센터를 찾아내는 예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예시도 봤을 수 있었죠. 윈도우 사이즈가 있을 때 단어의 빈도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더 좋았고 쭉쭉 보면은 오브젝티브 오케이 CBOW의 이런 목표 결국 이런 로스 펑션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좀 보기가 힘들겠지만요 여기서. 그래서 워드 투팩의 오버뷰를 봤을 때 결국은 단어가 주어졌을 때 윈도우 내 단어를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 조건물 확률. 그리고 스킵그램은 더 퀵 브라운 인풋에 더 아웃풋을 퀵 브라운 스트링 샘플은 더 퀵 더 브라운 즉 더를 주고 퀵 브라운을 내준다. 각각의 단어는 트레이닝 오퍼튜니티가 n번씩 있다. 그래서 여전히 단어의 빈도수가 낮으면 성능이 떨어지면 CBOW보다는 더 잘 동작한다. 왜냐면 여러 번 학습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트레이닝에 대한 밸런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나이브 소프트맥스는 간단하지만 로스 계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이라키컬한 소프트맥스 혹은 네게이티브 샘플링 랜덤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봤었네요. 그래서 인베딩 매트릭스의 효율성. 원화 팩터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인베딩 매트릭스의 특정 로만 선택된다. 그리고 이제 워드 인베딩을 학습하는 CBOW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 그래서 파이터치의 NN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해서 워드 인베딩을 학습한다. 토큰의 인티저 인덱스를 받아서 인베딩 벡터를 반환한다. 인베딩 레이어는 바이어스가 없는 리니어이다. 그리고 프랭켄슈타인 데이터셋을 이용해가지고
이 프랭켄슈타인 노벨에서 벡터 이 월드 임베딩을 해냈었죠. 쭉 보면은 이제 CBOW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과정도 봤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앤 리졸트 정확도는 근데 13%로 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프랭켄슈타인 데이터셋을 이용했었고 데이터셋이 크지가 않죠.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13%면은 나름 나쁘지 않았다. Transfer Learning using Pre-trained Embedding을 이용해서 Transfer Learning.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학습된 임베딩을 통해 이제 이걸로 우리가 다른 이제 빅테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그런 워드 임베딩을 갖고 이제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보는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데이터셋을 주고 뉴스 데이터셋 이런 예시도 보면서 만약에 프리트레인드 된 임베딩이 이제 있을 때는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된 임베딩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아래는 굉장히 임베딩을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성능이 높아졌다. 83.11%다. 즉 프리트레인드 된 데이터셋을 이런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6강을 보면은 6강 이제 여기서 이제 Intermediate Sequence Modeling for NLP 요거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과 여러 가지 RNN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게이티드 RNN을 활용해서 썰네임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좀 더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전에 좀 많이 낮았었죠. 그리고 Character RNN for Generating Surnames 이어서 보면은 랭귀지 모델링 NLP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스크 중 하나는 랭귀지 모델링이다. 메이저 태스크 확률적인 접근 방법 앞에 나온 단어들로 빈칸을 예측하는 방법 문장이 뭐가 더 확률상 괜찮은지에 대한 이런 그래서 RNN based 랭귀지 모델링을 보면은 large corpus of text를 통해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주고 쭉쭉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준 다음에 이제 스페셜 케이스를 여러 가지 이제 토큰들을 추가를 해주고요. 슈퍼바이스 트레이닝을 통해 토큰 시퀀스를 예측하는 것. 그래서 실제 아웃풋 YT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단어만 1로 됐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소프트맥스가 됐기 때문에 모델 아웃풋은 요게 이제 요 원핫 벡터에 가깝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닐라 RNN에 대한 수식도 이렇게 썼고요. 초기값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을 한다. 분포의 차이기 때문에 실제 확률 분포와 예측한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센턴스를 샘플링하는 거. 즉 샘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뽑아내는 건데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내는 거죠. GPT처럼. 그래서 트레이닝은 xt-1으로 가능 t-1 샘플링은 xt 통일 y hat 그죠. 트레이닝은 인풋이 있었을 때 그 이전 인풋과 얘네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샘플링은 y hat t-1 즉 그러니까 요렇게 즉 높은 확률이 아니어도 선택될 수 있으니까 즉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애가 아니어도 선택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좀 표시를 뭔가 그때 나름 이해되게끔 쓰긴 했는데 근데 일단 뭔 말인지는 조금 그냥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various RNN 아키텍처 비욘드를 보면은 바이다이렉션 RNN과 딥 RNN 그리고 게이티드 RNN에 대해서도 봤었네요. 일단은 RNN은 이제 캐주얼 방식이다. 이전 스테이트에만 의존을 한다. 그래서 바이다이렉셔널 RNN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아웃풋은 전체 인풋 시퀀스에 의존할 수 있다. 이전과 이후 단어를 모두 고려해야 될 때 바이다이렉셔널 RNN은 방향이 두 개다. 양쪽이다. 그래서 forward RNN과 backward RNN을 따로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2D로 확장을 하면은 4개의 RNN을 이용해서 이미 특정 위치에서 4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특징을 추천하는 방법 그리고 long range information도 고려할 수 있다. CNN 로컬한 정보만 고려하지만 RNN은 long range한 정보도 고려할 수 있음. 손글씨 같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딥 RNN 레이어를 여러 개 쌓는 거 hidden recurrent state RNN에다가 RNN을 쌓는 것이다. computation 넣는 위치는 input hidden과 output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레이어를. 그래서 path lengthening effect can be mitigated by introducing skip connection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패스가 또 길어지는 걸 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또 이제 스킵을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제 게이티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은 RNN의 챌린지, 트레이닝. 그래서 이론상 RNN은 롱 레인지 디펜던시즈를 잘 학습할 수 있어요. 베니싱 그레이드인데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막고자 게이티드
오케이. 그래서 원밀에 대한 정보의 그레디언트 사라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 플로우 인 바닐라 RNN, 그래서 백프로퍼케이션 할 때 이 같은 이 매트릭스 W를 여러 번 곱하게 되는데, 그래서 같은 거를 계속 곱하기 때문에 이 W의 라지스트한 싱글러 밸류가 1보다 컸을 때는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가 생겼고, 그리고 W의 가장 작은 싱글러 밸류가 이제 1보다 작을 때는 결국 계속 곱해지게 되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바꾸자 게이티드 RNN들이 나오고, LSTM과 GRU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이트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조절한 방법, 어떤 곳엔 좀 더 그레디언트를, 어떤 곳에는 좀 그 스테이트 이전 거를 좀 많이 영향을 주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게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그런 것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W는 타임 인디펜던트 하고 게이트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즉, 그래서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변화가 된다. 같은 W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긴 시퀀스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셀프루프를 RSTM은 그레디언트가 긴 시퀀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 보면은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있었죠. 이게 이제 어디에 결국 좋아하느냐, 이 LSTM을 통해서 핸드라이팅과 뭐 스피치 리코그니션, 여러 가지 NLP 태스크, RNN을 이용한 태스크들이 좀 더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LSTM의 셀과 게이트들을 봤었죠. 그래서 여기 폴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랑 아웃풋 게이트, 셀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었고요. 각각 이런 게이트들이 있고, 이거는 구조를 검색하면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은 제가 그냥 혼자 그리고 따로 넣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remove add를 할 수 있음 액티베이션 펑션이 중간에 있다. 그래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셀 스테이트를 잊고 뭐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추가할지, 그리고 아웃풋을 내보낼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한다. 그리고 기본 RNN에 비해서 3배의 W가 필요한다. RNN은 매번 똑같은 정보량을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다고 적었네요. 그래서 이제 비교, RNN에 비해 LSTM은 그레디언트를 프리저브해서 롱 레인지 디펜던시즈를 잘 학습할 수 있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간소화된 버전으로 GRU, 굳이 이렇게까지 3배나 많은 웨이트가 또 돼야 되냐. 그래서 이제 게이트가 2개로 줄었고 LSTM보다 더 빠르고 성능이 비슷했다. 사실 저도 이건 좀 그냥 잘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썰네임 클래시피케이션 with gated RNN 보면은 이제 gated RNN을 통해서 썰네임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아웃풋 RNN으로 했을 때 43.12였지만 48.5356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RNN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을 생성하는 방법, 썰네임에서 내셔널리티를 이제 이걸로 생성도 하는 방법을 봤네요. 그래서 컨디션을 또 이제 추가를 하면은 내셔널리티에 따라 썰네임도 생성이 가능했다. 즉 어떤 국가에 따른 성을 만들 수 있었다. 쭉쭉 보면은 학습한 모델로 트레이닝 리졸트는 이렇게 나왔지만, 요거가 아마 오케이, 이렇게 이제 각각 국가별로 이런 식으로 썰네임들을 생성을 해냈었습니다. 이런 실습 코드에서 이런 것도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7강 Seek-to-Seek과 Attention,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Seek-to-Seek Attention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기계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건데, 또 시퀀스와 시퀀스에 대한 그런 데이터, 시퀀스를 받아서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RNN의 일단은 복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링한 가능한 캐퍼빌리티들을 봤었고, 시퀀스 투 시퀀스, 그래서 인풋 시퀀스에서 아웃풋 시퀀스, 시퀀스끼리 다른 길이를 가질 수 있다. Seek-to-Seek은 many to one 플러스 one to many의 관계다. 그래서 결국 many to many가 되는 거죠. 컨텍스트를 이제 중간에,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또 C가 그 다음 디코더에게, 인코더에게 받은 인코더가 싱글 벡터 컨텍스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컨텍스트로 또 디코더로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인코더, 리더, 인풋 RNN, 인풋 시퀀스 X 싱글 벡터 컨텍스트로 변환한다.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 간단한 펑션을 적용해서 컨텍스트 C를 얻는다. 그래서 인풋 시퀀스의 세멘틱, 즉 로시 서머리다. 요것도 즉 그쵸,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컨텍스트 C를 이용해서 이제 디코더는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낸다.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RNN을 같이 동시에 트레이닝을 하고, 목표는 maximize the average of 이런 로그 P,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뭐가 이렇게 있을 때 저게 나올 확률. 그래서 X, Y는 트레이닝스에서 샘플링이 된다. NX, NY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이제 그 나이브한 Seek-to-Seek 리미테이션, 뭔가 단점, 그래서 긴 시퀀스에 대해서는
컨텍스트 C의 차원이 작아서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컨텍스트 C가 여러 가지 길이의 시퀀스, 인풋 사이즈에 맞게끔 되고, 시퀀스 C의 특정 CT와 컨텍스트 안에 특정 CT와, 그러니까 어떤 T에서 만들어진 또 CT, 그런 식으로 아웃풋과의 어소시에이션을 계산을 한다. 즉 단어가 이제 그 아웃풋과 이제 인풋의 어떤 단어의 이제 유사도를 또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갔었죠.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사용하고 긴 시퀀스로 트레이닝하면은 테스트 시퀀스 랭스가 긴 경우에도 잘 동작을 했다. 퍼포먼스가 좋아졌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이런 식으로 쭉 봤어요. 아웃풋 인덱스가 이렇게 있고, 컨텍스트 시퀀스가 있고, amount of attention, YT, should pay, HT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서 하나씩 쭉쭉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이 CT 작은 이 컨텍스트 C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게 Y 아웃풋 개수만큼 이런 식으로 안에가 다 모여져 있는데, 요걸 하나씩 까서 보면은 쭉쭉 내려왔었죠. 그래서 요거에서 알파 요거는 이제 amount of attention, YT, should pay, HT 콤마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있는 식을 쭉쭉쭉 보면은 이제 왜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YT가 얼마나 이제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인풋 쪽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풋 쪽이 이제 T 다시 여기가 이제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가 얼마나 얘랑 연결이 돼 있는지. 그래서 요거는 F 펑션은 또 뉴럴 네트워크 또는 그냥 이제 이너 프로덕트 내적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고, 결국 이거는 두 단어의 의미적 유사도를 나타낸다. 즉 잉글리시의 T와 이제 프렌치로 했을 때 이제 유로피안과 유로피안의, 즉 우리가 영어에서 프렌치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를 한 거니까, 결국은 알파를 했을 때 이 유로피안과 이 프렌치 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가 유사도가 높겠죠. 그래서 요게 1에 가까워진다. 소프트맥스 한 거니까. 그래서 어텐션 플로우를 보면은 일단은 인코더와 디코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정도 쭉쭉쭉쭉 봤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넘어서 안녕하세요. 트랜스포머와 비욘드를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이 어텐션을 이용한 식2식 모델인 거죠.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또 이용을 한다. 요거에 대한 얘기도 쭉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GPT에 적용하고 비전 트랜스포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하기 전에 먼저 그걸 봤네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다음에 나왔고 간략하게 소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에 대한 이제 실습을 보면은 쭉쭉 이렇게 요거 한다고 삽질을 했었죠. 아마 전에 밤새웠던 날이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하고 인코딩, 디코딩 하고 이렇게 시퀀스, 바이GRU로 소스 시퀀스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파이썬에 이걸 이용한. 그래서 일반 노멀 미니 배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사이즈를 좀 줄이고자 이렇게 팩트된 시퀀스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었죠. 쭉 보면 어텐션도 있고요. 디코더 예제 코드고, 쭉 보면은 어텐션에 가까이 이 어텐션을 하는 걸 보면은 커리와 키 벡터를 받아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다. 여기선 다 프로덕트를 사용하지만 이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커리 벡터가 되고, 인코더 스테이트 벡터가 키와 밸류 벡터로 이제 변환이 돼서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밸류 키와 동일하게 인코더의 각 스테이트 벡터 키에 의해 가중치 적용, 커리의 응답을 형성. 키 인코더에게 각 스테이트 벡터들 커리가 어디에 어텐션을 줄지를 결정한다. 키, 커리. 요거는 이제 뒤에 좀 더 트랜스포머나 거기를 보면은 좀 더 설명이 잘 있었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는 각 타입 스텝별로 인코더 스테이트에 웨이트를 준다. 선호적으로. 즉 스팟라이트를 하는 효과. 모델에게 아웃풋을 생성할 때 어떤 인풋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즉 아까 봤던 뭔가 유로피안 그런 예시를 보면은 오케이. 자, 그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트랜스포머를 넘어갑시다. 요거는 뭘 했었냐면 이제 트랜스포머가 좀 많이 그래도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림도 많이 그리면서. 그래서 트랜스포머 이 아키텍처를 좀 볼 수 있었죠.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는 그러니까 어텐션은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에 집중한다.
스팟라이트를 한다고 했었고, 딥러닝에서는 결국 특정 단어에만 집중해야 그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을 찾는 것.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미지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컴퓨터 비전에서도 그 부분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 어텐션 스코어링 보면은 여러 가지 다 프로덕트, 코사인 시뮬러리티,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여러 가지 어텐션 스코어링에 대한 방법들도 쭉 봤습니다. 그리고 키 밸류 디스크립션 오브 어텐션. 기존 어텐션 모델에서 확장된 모델이다. 세 가지 타입의 벡터가 있다. 즉 아까 얘기했던 거 커리,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프로젝트 리졸트를 먼저 이렇게 그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그리고 이 키는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그리고 밸류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분류 어텐션 메커니즘 크로스와 셀프, 소프트와 하드, 글로벌, 로컬.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일단 보면은 크로스 어텐션과 좀 반대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시퀀스가 크로스 어텐션은 다르지만 그 셀프 어텐션은 크로스 어텐션은 서로 다르지만 셀프 어텐션은 자기의 인풋 안에서만 학생 조용히 해주세요. 자기 인풋 안에서만 되는 거였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풋 시퀀스에서 서로 다른 위치의 단어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즉 이제 이런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이런 식으로 it은 애니멀과 관련이 있다. 같은 인풋 시퀀스 내에서 또 어텐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문장에서 이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사성을 우리가 찾아낸다. 그러니까 더가 아니죠. 애니멀과 it. 그래서 이제 비교를 보면은 CNN과 RNN과 셀프 어텐션에 대한 뭔가 이런 걸 있었는데 보면 셀프 어텐션은 좀 더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한다. 마치 그 뭐랄까 풀리 커넥티드 유닛? 즉 그러니까 특화성에 대한 얘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좀 로컬리티의 특화성이 있고 리커런트는 시퀀셜하게 있는데 이 풀리 커넥티드 즉 모든 자기 자신의 시퀀스 안에서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을 하니까 뭔가 all to all 관계 그래서 뭐에 뭔가 특화된 건 좀 떨어진다 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프트와 하드 어텐션을 보면은 이제 소프트 어텐션은 디터미니스틱 좀 더 기존의 어텐션 메커니즘이고 모든 밸류를 고려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하는 건데 이제 하드 어텐션을 좀 더 여기서 몇 개를 셀렉트를 해서 patches of input and to attend at time 그래서 랜덤리 셀렉된 인풋에서 뭔가 하드 어텐션 좀 잘라낸다. 그래서 비교를 보면은 소프트 어텐션은 모델이 스무스 하지만 느리다. 하지만 하드 어텐션 빠르지만은 뭔가 미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스무스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텐션을 받고 트랜스포머를 들어가면 트랜스포머는 사실 변압기인 뜻인데 전체적인 뷰로 보면은 seek to seek 모델과 같다. 즉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분이 돼 있고 그렇죠? 인코딩 컴포넌트는 애초에 여기도 안에 여러 개의 스택의 인코더가 있고요. 디코딩 컴포넌트 안에도 여러 개의 스택의 디코더가 있었습니다. 6개, 6개. 그리고 인코더는 이제 모든 인코더들이 동일한 구조를 가졌고 그 안에 6개가 있다 했죠. 근데 그 안에 또 2개의 서브 레이어가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이제 흔히 사용하는 MLP, 즉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라미터 쉐어링, but not shared among the encoder in different layers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워드 인베딩은 인풋 워드 벡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인코더에서 이제 단어를 당연히 벡터로 변환하기 때문에 있었죠. 그래서 인베딩 벡터 사이즈는 논문에서는 512로 했었고 셀프 어텐션 이후의 벡터는 다른 단어들과의 유사도도 포함을 한다. 그리고 디코더도 이제 6개가 있는데 모든 디코더들이 아이덴티컬한 구조고 3개의 서브 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식으로.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도 또 추가가 돼서 크로스 어텐션을 이제 디코더에선 적용을 또 해주고요. 그래서 쭉쭉쭉 보면은 이제 셀프 어텐션 스텝을 보면은 먼저 이게 좀 자세히 나오는 거였죠. 커리어 키 밸류가 있고 각 벡터는 인베딩보다 더 작은 차원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매트릭스로. 그래서 인코더의 인풋 벡터로 리니어 트랜스폼하여 만듦. 각각의 벡터는 다른 메인 매트릭스를 사용. 어텐션 스코어를 이렇게 계산을 쭉 해주고요. 단어에 대해서. 커리어 키 내적을 계산. 스코어는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나타내고. 커리 1과 K1, 키 1, 그리고 커리 1과 키 2, 그래서 커리 1과 키 3의 내적을 계산한다. 그래서 각 스코어를 이제 스퀘어 루트 키 벡터 사이즈 이제 요거 사이즈로
나눠진다. 이 DK가 아까 614였죠. 다이멘션. 그래서 64 나눔이기 때문에 이제 8분의 1로 그래서 소프트맥스 오퍼레이션을 통해 각 스코어의 확률로 변환하고 스텝 4를 보면은 아웃풋을 이제 계산을 해주고 여기 웨이티드 썸을 이용해가지고 각 스코어를 곱해준다. 밸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결국은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된다. 인풋들을 하나씩 여러 개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빨리 어텐션 계산을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포머가 성능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멀티헤더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 여러 번 수행하여서 각각 결과를 합치는 거고 모델이 디퍼런트 포지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텐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gives attention layer multiple representational sub 그리고 즉 그러니까 여러 번 수행하는 거죠. 셀프 어텐션을.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는 이 유사도가 어떤 뭔가 문법적인 특징에서 이 유사도가 추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의미적으로 이게 의미가 비슷한 단어끼리 유사도가 나올 수 있어서 여러 개의 헤드를 이용해 가지고 좀 모든 특징을 한번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헤드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여러 개의 의미를 이렇게 고려를 하겠다 인 건데 이제 너무 헤드가 많아지면은 또 해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페이퍼에서는 8개 헤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 멀티 헤드 어텐셔널 리졸트를 이제 그거를 압축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봤었고요.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 보면은 이제 older words 즉 그 셀프 어텐션은 처음에 이제 단어 유사도만 고려를 했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좀 순서도 고려를 한번 해보자. 왜냐면 단어가 순서도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해서 초반에 0011의 이런 벡터를 주어주고 요거를 점점 조금씩 변화를 줘서 이렇게 멀어지게끔 합니다. 거리가. 보통 이제 사인 함수라든지 이런 걸 좀 곱해주면서 이것도 이제 뒤에 예시가 나왔던 것 같아요. Positional patterns, many choice for such pattern, learned fix. 모델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학습하거나 학습하지 않고 예시로 사인 웨이브랑 이런 포지션을 더해준다. 그래서 트랜스폼 페이퍼에서는 256 for sin, 256 for cosine. 그리고 요거는 좀 그냥 그래프를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residuals and layer norm. add and normalize 저 자녀 residuals and layer normalization 그래서 뭔가 그 이전 그러니까 그 레이어에 거친 것만 그 다음 아웃풋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거치지 않고도 좀 이렇게 그 커넥션을 해서 레이어에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서브 레이어 인풋 벡터랑 서브 레이어 아웃풋을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준다. 인풋과 아웃풋을 둘 다 같이 그냥 써주는 거죠. 너무 많이 뭔가 좀 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디코딩 보면은 디코더 아키텍처 인코더와 비슷한데 이제 어텐션 레이어가 크로스 어텐션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 이게 쿼리랑 키 밸류가 이렇게 좀 달랐고 차이점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좀 더 모디파이드 됐다. 요거가 마스크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need to prevent position from attending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를 보지 않도록 마스크를 씌워서 어텐션을 해준다. 왜냐면 아웃풋에 대한 거를 모르고 어텐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어텐션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짓의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보면은 리니어 레이어, 소프트맥스 레이어 이게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래도 한번 봐보자. 그래서 여러 개 그림들이 그렸었죠. 그래서 뭔가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어텐션을 구하는 이런 과정도 하나 그리면서 봤었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이제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이렇게 인베딩 레이어가 이렇게 6개가 있고 디코더가 이렇게 6개가 있고 그래서 아까 봤던 셀프 어텐션 하나씩 아까 제가 말한 건 레이어가 이렇게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residual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헤드로 유사도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포지셔널 인코딩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면서 거리를 좀 고려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residual connection과 layer normalization. 그래서 여기 셀프 어텐션 여기 가기 전에 이렇게 쭉쭉 add와 normalization을 이렇게 해준다. 인풋도 아웃풋과 같이 이렇게 넣어준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인코더고 디코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또 다시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웃풋 심볼은 제너레이션, 결국 뭘 어떤 이제 심볼을 만들어내냐를 봤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그리디 디코딩은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진 그냥 단어를 선택하는 거고, 빔 서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약간 트리 형식 같은 이미지였죠. 그래서 뭘 선택할지 단어를 좀 더 뭔가 K게, 그러니까 고려할 단어 수를 좀 더 둬가지고 만약에 어떤 아웃풋이 마음에 안 들면은 좀 더 다른 아웃풋으로 만들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도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의 구현, 이제 여기가 요게 아마 요게 제가 밤샜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구현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를 보면서 이전에 배웠던 거를 조금 복습을 하는 느낌으로 이제 인코더가 있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모델 아키텍, 그리고 인코더 레이어, 그래서 서브 레이어 커넥션. 그래서 그냥 논문에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넣어놨었습니다. 디코더 레이어. 여기는 조금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 왜냐면 코드 부분이 너무 많고 하니까 어텐션 하는, 그리고 멀티 헤더 어텐션, 이런 식으로 포워드, 부트 스트래핑이랑 잭나이핑 기법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마이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봤었네요.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 이렇게 이것도 코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풀 모델, 전체 모델, 그리고 인퍼런스,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트레이닝 디테일스, 옵티마이저, 아담 옵티마이저 with 러닝 레이트, 퍼스트 버브, 초기에 러닝 레이트를 증가시키고, 요거에 대한 그림이었었죠. 요거는 처음에 웜업을 쭉 트레이닝을 쭉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좀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거. 러닝 레이트라는 게 어떤 이제 로스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빨리 그거를 반영을 한다는 거겠죠, 모델에. 그리고 라벨 스무싱, 이거는 즉 트레이닝 중에 라벨 스무싱을 이용을 했다. 자, 이거는 모델이 자기 그 만든 아웃풋에 너무 확신하지 않도록, 즉 0.1% 확률로 다른 단어를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디 디코드 보면은 확률 높은 거 선택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하는 코드도 이렇게 쭉 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example로 이제 독일어와 영어 번역 태스크를 수행을, 비리가 매치를 만들고 시스템 이렇게 쓰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코드. 그래서 요거는 아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요거는 제가 아마 요게 이제 GPU를 조금 이용을 하느라, 제가 그걸 세팅을 하느라 좀 애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마스킹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는 서브시퀀트 마스크, 그러니까 그 디코더 부분에서 이후에 있는 시퀀스에 대해서는 어텐션을 하지 않도록, 아웃풋 시퀀스에 대해서 자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의 시퀀스를 갖고만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킹도 해주고, 쭉쭉쭉쭉 보면은 실행을 한 결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오케이,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사인 함수들, 그러니까 포지셔널 인코딩. 그래서 이 위치를 고려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일정 위치별로 값이 계속 달라지겠죠. 처음에 이제 1100인데 그 다음은 한 0.9, 0.8, 그리고 이렇게 점점 거리가 달라지겠죠, 아마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 모델 쭉쭉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먼저 아마 옵티마이저에서 러닝 레이트를 초반에 좀 빨리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했다. 라벨 스무싱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지 않게끔 0.1%, 지금 여기서 0.4로 라벨 스무싱을 진행을 한 예시를 그냥 봤었죠. 이렇게. 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하면서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다시 보니까 다시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뭔가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게 무슨 그래프 패키지 쓰냐고요? 저 잘 모릅니다. 이건 그냥 수업에 있는 시트 코드라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그리디 디코딩까지 쭉쭉쭉 했었고, 예시를 봤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려고 사실 한 거라 보케블러리 사이즈와 학습을 하고 결과를 볼까요? 그래서 오케이, 소스 텍스트가 있을 때 이걸로 번역을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번역과
뭔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됐었다. 트랜스포머를 통해 독일어를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냈었죠. 그냥 요거를 보고 싶었어요. 요거 하느라 좀 빡셌던 기억이 있네요. 그냥 제 환경에서 하느라 사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더 미래,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트랜스포머 이후로 나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과 이제 최근 기술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지어졌던 것 같아요. 이 수업이. 그래서 프리트레인드와 파인 튜닝 패러다임을 좀 썼고, 그러니까 미리 빅테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사전으로 학습을 시켜놓고 파인 튜닝을 통해 작은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세부 조정을 한다. NLP에서 라벨링은 어렵기 때문에 이 unsupervised pre-training이 중요하다. 결국은 미리 라벨링을 해놓고 그걸 통해서 봤었죠. 워드 벡터. 그래서 language modeling is simple but effective pre-training method without label. 다양한 예시로 모델이 언어의 구조 또는 지식을 습득. 그리고 이제 버트에 대해서 이제 pre-training과 fine-tuning에 대한 예시를 보면은 구글 AI 랭귀지에서 발표를 했고, pre-train을 이제 bidirectional representation from unlabeled text. pre-trained BERT can be fine-tuned with just one additional output layer. 그러니까 아웃풋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해서 pre-trained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태스크에 적용을 하세요.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잡음을 제거하는 오토 인코더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pre-training의 이제 목표는 결국은 대부분 다음 예측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있다. 다음 단어 예측은 방향성이 있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버트는 두 가지 pre-training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한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랑 넥스트 센턴스 프리딕션 NSP. 그래서 MLM과 NSP는 같이 트레인드 되고 로스 펑션을 이제 최소화한다. 컴바인 로스 펑션, 즉 얘네 둘을 줄이는 방법으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트레이닝 도중에 시퀀스를 제공하기 전 센턴스의 15% 단어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그래서 원래 값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는 것과 넥스트 센턴스 프리딕션. 그래서 이제 문장들을 이렇게 둬가지고 그 문장이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인지에 대한 그런 걸 이제 학습하면서 문장 간의 관계도 뭔가 포함을 했다. 과정을 보면은 이제 버트를 어떻게 사용하냐. can be used to various NLP task로 결국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 버트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태스크에 이용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GPT. GPT는 간단한 아이디어, unsupervised pre-training과 트랜스포머. 그래서 버트와의 차이는 그러니까 간단한 게 아니고 비슷한 아이디어. 근데 이제 주요 차이는 버트는 bidirectional한 트랜스포머, 즉 인코더 오직. 그리고 GPT는 left right 트랜스포머다. 디코더 only. 그러니까 버트는 이 트랜스포머가 보면 그림이 있었을 텐데 bidirectional하게. 그래서 방향이 두 방향이었죠. 근데 GPT는 레프트 라이트 트랜스폼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시퀀스에 대해서 아웃풋을 계속 이제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고, GPT는 아웃풋을 내는 게 디코더기 때문에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죠. 요거는 출력을 한다. 컨텍스트를 갖고 결국은 GPT는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고, 버트는 인코더니까 이제 인풋 시퀀스를 갖고 이제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버트와 비교를 하면은 결국 아웃풋을 생성하지 않고 버트는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스틱 모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트랜스포머는. 근데 버트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GPT는 버트랑 이제 GPT를 비교를 해보면 아웃풋을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트랑 GPT랑 서로 비교도 했었습니다. GPT2를 이제 하나씩 보면은 먼저 그냥 일반 GPT의 이제 스케일업을 한 버전이다. 파라미터를 좀 많이 늘렸고, 요게 이제 파라미터와 데이터셋을 늘리는 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줬다. 그리고 제로샷 세팅, 파인 튜닝이 없다. 파라미터나 아키텍처 변경 없이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어떤 컨텍스트로 뭔가 계속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언더피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학습을 시킬 수 있겠는데, 그래서 모델을 크게 사용하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 GPT-3.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델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죠. 그래서 점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이제 첫 번째 라지 랭귀지 모델로서 GPT-3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냥 인컨텍스트 러닝, 즉 컨텍스트를 통해 이그샘플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 여기 보면은 제로샷,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없이
이것도 그레디언 업데이트가 다 없고요. 근데 이제 태스크에 대한 이그샘플을 제공하는 거, 뭐 이렇게 출력을 해줘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나 주고 몇 개 제공하고 앤서를 생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로 이용해서 우리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GPT-3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남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테이셔널 디맨드, 모델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이 컴퓨테이셔널, 즉 연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결국은 셀프 어텐션에서 그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면은 이런 ON 제곱으로 컴퓨테이션이 길어진다. 그래서 트레이닝과 디플로이먼트, 배포에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모델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뭔가 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모델과 테크닉과 애플리케이션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존의 버트를 좀 더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보면은 로벨타, 그래서 버트 프리트레이닝, 버트를 좀 더 이 버트 자체 키 하이퍼 파라미터랑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를 약간 요거를 좀 조절을 하면은 버트 성능을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었다. 버트에 뭔가 이제 NSP, 즉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이제 하지 않았고, 요거는 결국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 논문에서 성능이 좋았다. 그리고 바트, 바이다이렉셔널 한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요거는 결국은 이제 Denosing Autoencoder for Pre-trained Seq-to-Seq model, but bidirectional vs GPT Auto-Regressive. 그래서 기본 트랜스포머의 형태를 가진다. GPT처럼 GLU and initialized parameter from Gaussian error linear unit activation 펑션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입력 시퀀스를 손상시켜서 원래 시퀀스, 그러니까 GPT와 버트의 이런 특성을 같이 합친 거네요. 오토 리그레시브 한 것도 포함하니까. 아키텍처는 기본 트랜스포머다. 네, 좀 작은 모디피케이션을 했었다. 그리고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 T5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퍼 러닝, 학습한 모델을 전이하여 다른 태스크에 적용하는 것. 프리트레인 플러스 파인 튜닝, 즉 이제 모든 입력과 출력을 텍스트로 표현. 트랜슬레이션, 즉 입력은 English to German, that is good,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끔. 아키텍처 앤 트레이닝, 스탠다드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 프리트레인 데이터 C4.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씩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모델과 트레이닝에 대한, 즉 파라미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됐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즉 이런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하는 코스트가 너무 증가가 된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주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좀 특성을 이용해서 중류, 필터링을 통해 중요한 정보만 남기는 것. 결국은 스튜던트 모델, 즉 이제 초반에 이제 큰 버트가 스몰러 스튜던트 모델로, 그죠? 그래서 티처가 스튜던트에게, 그러니까 미리 학습을 티처가 해놓고 그거를 이제 스튜던트에게 주는 형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좀 더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다 정도로만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버트, 라이트 버트, 그래서 요건 좀 더 작은 버트, 두 가지 파라미터 리덕션 테크니크. 그래서 NSP가 너무 결국 쉬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MLB에서 알버트에서는 SOP 로스를 제한한다. Sentence Order Prediction, NSP as Topic Prediction, 꼭 Coherence Prediction. 그래서 이게 두 문장이 서로 일관성이 있는지, 즉 NSP Topic Prediction은 결국은 두 문장이 같은 주제인지 예측하는 거라, 그래서 두 문장이 서로 일관성이 있는지 예측. 통계에서 파라미터가 모수라고 모집단 개체에서 관심 가는 특성의 뜻이라서 컴퓨터 과학의 파라미터와 가끔 헷갈림. 그냥 약간 어트리뷰트?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수 모집단이란 뜻도 하는구나. 파라미터가 매개 변수로만 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있나 보네요, 통계에서도. 근데 뭔가 원조는 통계에서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뭔가 깊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모델들을 쭉쭉쭉 나열하는 느낌이었고, 약간 간략하게 소개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도 이게 물론 이해가 다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SOP 로스 to consecutive segment from the same 같은 더큐멘트에서 와도 순서를 바꿨을 때는 네거티브 X로. 이건 저도 영상을 봐야겠네요. 만약에 이걸 다시 이해를 해야 된다면은. 그래서 NLP 애플리케이션, 이제 요거를 적용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델리,
결국 요거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델리에 대한 아키텍처도 좀 봤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변환을 해준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요걸 정리를 했었던 한 저저번 주일 텐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오케이. 오. 이미지 텍스트 페어스 유즈 샘플링 from train daily. 이 과정도 아마 정리를 했었는데 오케이. 뭐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먼저 텍스트 프롬프트에 이런 식으로 armchair in the shape of the avocado. 아보카도 모양의 이런 암체어를 만들어 주세요. 한 다음에 과정을 하나씩 봤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일단 보면은 이제 next image latent 이게 잠재된 그런 latent를 뭔가 distribution 그런 확률을 predict하고 이제 그런 distribution을 통해서 latent를 샘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nput the sample latent back into the transformer and repeat 반복을 계속해서 feed codebook vectors into decoder 즉 디코더 코드북 벡터를 디코더에 이제 넣는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아보카도 체어를 만들어낸다. 오케이. 이것도 한번 쭉 보면 되겠죠. 먼저 저해상도로 만들고 그러니까 얘네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합친다.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을 합쳐가지고 저해상도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이걸 합쳐서 트랜스포머에 넘겨가지고 그 텍스트와 이미지 관계를 모델링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DALL-E 2 좀 더 추가된 언클립 이용해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은 인베딩 스페이스로 매핑한다. 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제 직접 비교를 하면서 좀 더 효과가 좋아졌겠죠.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위스퍼 Transformer Based General Purpose Speech Recognition에 대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리도 없네요. 그래서 그리고 GPT-4, 4.5가 나오면서 최근에 나왔죠. 진짜 이거는 성능이 많이 또 좋아졌습니다. 아마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도 많이 커졌을 거고 뭔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전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제가 느낀 점은 이제 마무리니까 허깅 페이스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계정도 만들었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이 자연어 처리 수업을 그래도 졸업 전에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뭔가 블랙박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동작은 이제 GPT랑 똑같은 거 이제 만들 수 있나요? 네.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뭔가 이 자연어 처리 NLP의 컨셉, 메이저한 컨셉과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컨셉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었다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모델 사이즈랑 결국 컴퓨테이셔널한 프로블럼은 그건 계속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성능이 좋아지는 방향에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 잘 모르긴 하지만 이걸 들었을 때도 GPT-5 나오면 더 성능이 좋아질 거고 모델 사이즈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파라미터가 많아지면은 성능이 올라가는 방향인데 그러면은 뭔가 전기나 발전 오히려 그런 전기가 부족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이점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특이점이라는 거가 뭔가 인류의 멸종 뭔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 소감이었고요. 이걸로 오늘 좀 짧네요. NLP는 제가 사실 진짜 이 분야는 잘 몰라가지고 너무 넘겼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학기 이걸로 모든 과목 정리를 다 마무리를 졌네요. 이제 다음 학기는 이제 수업을 들을 게 이제 거의 없고 거의 이번 학기가 마지막 거의 대학교 생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로 녹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